한국 고객과 한국 여행사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든 이 한 장의 편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항공이 이미 티켓을 구매한 한국 고객에게 환불을 당장 해줄 수 없고 3개월 뒤에나 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나투어를 통해 들어온 베트남 항공 환불 건수만 무려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국내 메이저 여행사들을 모두 더하면 한국 고객들의 피해가 엄청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극도로 신중해야 할 베트남 항공사들이 최근 또 한 번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일부 항공사들은 환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해주겠다며 기한 내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글로벌 이코노믹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좌석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승객들이 최소한 한 좌석씩 떨어져 배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항공이 이 비용을 승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승객이 좌석을 고르면 자신의 전면, 후면, 측면에 있는 좌석들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 티켓은 50%의 가격에 파는 등 할인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승객의 비용 부담은 엄청나게 증폭됐습니다. 베트남 항공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대표적인 항공사 중 하나인 반부항공도 이와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베트남 항공사들이 현금이 없어 위기를 겪자 비용을 승객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들이 들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2020년 중단기 대출에 대한 지불 능력 보증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 12조 동의 긴급 자금 요청을 지원했고, 베트남의 반부항공은 더 심각합니다. 공항 서비스 요금도 내지 못해 공항에 2,050억 동을 빚진 상황인데요. 베트남에서 21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ACV는 반부항공이 평균적으로 42일씩 늦게 지불하고 있고, 돈을 받을 때까지 무려 24건의 독촉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2월에 이미 한국과의 하늘길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마저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까지 말이죠.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한국을 막았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길래 전 세계가 방역 모범국이라 칭하며 앞다퉈 노하우를 전수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한국을 저렇게 빨리 막은 거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누적 확진자 수 통계를 보시면 베트남이 한국을 막았을 당시는 확진자 수가 16명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을 막고 난 뒤에 베트남 내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세계 1위 방역 모범국인 한국까지 막았으면 확진자라도 줄어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트남에서 브랜드의 왕이라 불리는 패션업계의 대부 조나단 한응웬, 그의 딸이 영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베트남으로 데려오기 위해 팔콘 8X 전용기까지 띄웠습니다. 이동 비용으로만 4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여성은 또 이 와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비싼 전용기를 띄워주었는지 이렇게 자신의 SNS에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 문제의 자랑 사진이 올라오자 그녀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베트남 부잣집 딸은 이 시국에 밀라노, 런던,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을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국 그녀의 운전기사와 고모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부 5명이 격리되었고, 이외에도 200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그렇게 열심히 막더니 정작 베트남인 부잣집 딸 한 명조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베트남 확진자 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3월 6일까지는 16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3월 7일 17번째 확진자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슈퍼 전자파인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불행하게도 베트남 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이 문제의 17번째 슈퍼 전자파가 바로 일본계 철강회사 대표 이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성 역시 유럽에서 돌아와 2차례나 검사를 받았고 2번 다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격리는 자신의 옷장 속에 고이 넣어둔 채 파티와 각종 행사들에도 여러 번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베트남 내 확산의 주범은 규칙을 너무나 잘 준수했던 한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베트남과 일본의 부잣집 딸들이었던 것으로 베트남 정부가 완전히 잘못 짚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은 일본에만 너무 친절합니다. 웅유엔 수옥북 베트남
총리는 최근 아베 총리의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이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공유하고 협력하자. 일본 정부의 방역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 협력을 강화하자. 웅유엔 수석부 베트남 총리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일본의 방역 통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근 아베 내각이 한 일이라고는 성능조차 의심되고 있는 첫 마스크를 한 가정당 4장도 아니고 2장씩 나눠준다고 해. 이렇게 일본에서 합성 사진이 나올 정도로 일본인들의 공분을 샀던 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일본의 방역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며 슈퍼 전자파 일본인이 베트남을 휘젓고 다녀갔음에도 여전히 일본의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완전히 쪼그라든 일본의 유니클로가 베트남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한국에서의 손해를 베트남이 메꿔주는 식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지난 12월 호치민 파크슨 플라자에 첫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서 곧 2,000평방미터에 육박하는 크기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매장 오픈 당시 2,000명이 넘는 베트남 손님들이 몰릴 만큼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사무 이케조 베트남 유니클로 사장은 올해 베트남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경제는 한국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어디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 35%, 한국이 23%로 두 국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죠. 베트남은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삼성,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내에 설립한 공장들을 통해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죠. 그럼에도 이번에 베트남이 진단키트가 필요할 때만 한국을 찾고 미국, 영국, 멕시코 등은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게 조치하였음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3월도 아닌 2월에 한국을 막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 다낭의 50% 이상의 비중을 담당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이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와 반대로 행동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니까 말이죠. 중국의 모든 생산 시설들을 만들어 생산하던 삼성,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탈중국을 선택한 것도 치솟는 중국인 인건비 부담과 중국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방향 때문이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노동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 달 최저임금은 2010년 7만원에서 현재 23만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베트남보다 생산 능력이 뛰어난 중국인들의 한 달 최저임금이 38만원인데 어느새 중국과 베트남의 임금 수준이 비슷해져 가고 있죠. 중국인의 인건비가 비싸져서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베트남 인건비가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포스트 차이나에 이어서 포스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내은행 최초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미얀마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서 미얀마의 현지 법인 인가를 받은 것은 세계 최초의 케이스라는 것이죠. 기존의 다른 해외은행들은 지점인가만 받을 수 있었고 이번에도 미얀마가 한국에는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반면 미국과 유럽계 은행들은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1인당 최저임금은 베트남보다 낮은 데다가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5개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어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300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이상화 주 미얀마 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양옆에 끼고 있다. 미얀마군 장성들의 필수 시청 드라마가 한국의 이순신이고 한국 드라마 고주몽을 통해 한국인보다 고구려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최근 베트남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베트남 기업 18,600개가 이미 문을 닫을 만큼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한국의 삼성전자 덕분에 올해 1분기 베트남 무역 수지가 3조 4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달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선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들로 빠지게 된다면 베트남의 미래는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뒤를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중국에 대해 폭탄 선언을 한다. 중국서 빌린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전 정권에서 중국 자본을 빌려 항구를 건설하고 99년간 사용권을 주기로 한 협정을 뒤집겠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99년 임대 기간을 33년으로 단축하자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아예 1대1로 사업 탈퇴를 선언해버린다. 항구에서의 중국의 활동이나 투자 자금에 대해 일체 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한 계약 내용도 공개한다.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말도 한다. 중국으로서는 100억 달러를 날린 것도 억울하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번지고 있는 탈중국 움직임에 속이 탄다.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라리온에서는 2018년 줄리우스 비오 대통령이 4억 달러의 중국 자본으로 건설하는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린다. 또 케냐에서도 중국과 20억 달러 규모의 석탄 발전소 건설을 취소한다. 지난 5월 24일에는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중국인 3명을 살해하고 창고를 불태우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한다. 전날 루사카 시장이 중국계 사리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열악한 상황을 살펴본 뒤 코로나19와 중국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직후다. 아프리카의 번지는 반중 정서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탄자니아와 잠비아는 마오쩌둥 시절부터 60년간 돈을 들이며 지원하고 있는 나라다. 특히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잇는 총연장 1860km짜리 철로는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를 상징물이다. 중국도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지금 돈으로 800억 위안의 자금과 5만 명의 인력까지 투입해 건설했기 때문이다. 특히 7년간 계속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다 최근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아프리카의 반중 정서는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중국 자본을 이용해 황산이나 발전소, 항구, 공항, 태양광을 개발했지만 결국 중국 좋은 일만 했다는 반감에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진행 과정에서 관료들을 매수하고 부패를 조장한 데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탄자니아의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받은 뒤 쓰다 남은 15억 달러만 마구풀리 정권에 넘겨준 게 화근으로 작용한다. 한마디로 뇌물을 받고 국가의 이익을 중국에 넘기는 구조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중국 자금은 조달하기 쉽다. 자금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하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특히 1대1로 자금의 경우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대출해준다. 자금 출처를 숨기고 싶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좋아할 만도 하다. 투자 자금을 중국계 은행에서 조달하고 중국계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면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 몫으로 돌아간다. 게다가 일자리도 중국에서 조달해온 노동자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국가에서 기체를 하고 중국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로나 항구를 다 만들었지만 이용하는 차나 배가 없으면 채무를 변제할 길이 막히고 결국 항구나 도로 사용권을 중국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사례는 이미 스리랑카에서 경험한다. 스리랑카는 중국서 돈을 빌려 한반도타에 심수항만을 건설하지만 운영이 안 된다. 재정 수입의 95%를 부채 갚는 데 투입하다 못해 부득불 항구를 중국에 넘긴다. 한반도타 항구 사용기한은 99년이다. 홍콩과 같다. 중국은 이를 1대1로 간판 성과로 홍보한다. 인도나 미국은 중국이 이 항구를 군용항만으로 사용할까 노심초사다. 실제 중국은 파키스탄의 군함 정박이 가능한 심수항인 과다르항을 확보해놓고 있다. 과다르항은 수심이 깊어 잠수함 기지로도 그만이다. 중국이 40년 사용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콰다르는 600억 달러를 들여 파키스탄에 건설 중인 경제벨트의 핵심 항구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벨트는 신장 이고르자치구의 커스에서 파키스탄 콰다르항까지 3,000km를 연결한다. 여기에는 도로와 철로, 송유관, 광섬유 통신망은 물론 발전소도 함께 들어서는 무역로다. 중동 석유를 말라카의 협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들여갈 수 있는 통로다. 거리도 단축되고 안전성도 높아진다. 인도양 항로에 항해권을 놓고 인도와 미국이 민감해하는 이유다. 그런데 몇 년 전 새로 바뀐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중단시킨다. 10년 전 체결한 경제벨트 건설 계약에 불공정 조항이 있다며 문제 삼은 결과다. 말레이시아도 마하테르 총리의 재집권 이후 중국과의 23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해버린다. 채무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마저 중국의 1대1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중국은 부랴부랴 재협상하자며 이들을 달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탄자니아에서 이번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바가모유항 건설 사업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노예 무역의 중심항인 이곳은 중국의 해상통항로를 확보하기 안성맞춤 격이다. 중국 자본에 의한 항만 건설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중부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와 케냐 외 지부티, 나미비아에서 이루어지는 중이다. 서부 아프리카로 가면 토고나 나이지리아에도 항구를 건설 중이다. 아프리카에서 항구와 도로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여도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다. 오히려 어업 자원과 환경만 훼손된다며 사업에 반대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다. 파푸아뉴기니도 금강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하는 바람에 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18년간 30억 달러로 최대 중국 자본 투자지였던 키르기스스탄도 중국에 등을 돌린다. 중국 기업의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해버린 것이다. 우즈베키스탄도 32개의 마을 10만 명을 이주시키는 대규모 대인 건설을 이달 초 백지화한다. 이와 함께 필리핀, 터키, 태국, 미얀마, 몰디브도 중국 채무 증가를 이유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려는 분위기다. 7년간 138개국서 2000개 1대1로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중국으로서는 사면초가 상황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최악의 경우 6조 달러 대 1대1로 투자가 물거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탈중국 노선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1대1로는 한마디로 중국의 과잉 설비를 이용해 미국의 그늘 밖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기초시설 공사에 참여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영향력이나 규모로 보면 미국의 마샬 플랜을 능가한다. 아무튼 중국판 마샬 플랜은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전 세계를 향해 각종 차관을 제공한다는 구실로 채무의 늪에 빠지게 하는 행태로 원성이 높았다. 2017년에는 스리랑카에 항구를 건설해주고 99년 동안의 운항권을 거머쥐었다. 스리랑카뿐 아니라 지부티, 키르기스, 라오스, 몰디브, 몽고,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도 사업을 추진하며 중국에 큰 빚을 졌다. 각국이 진 빚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자칫 영토를 할양해야 할 정도의 위험인 것이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중국을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1대1로 사업 붕괴의 둑이 터졌다.